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매일 방송을 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일주일 남았군요. 그 다음부터는 주 1회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엽새 방송을 좀 점잖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네, 드디어 북한 이야기 점입 가경 김정은 시대로 넘어가니까 저도 긴장이 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까지는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정권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뉴스가 우리가 이 남한의 뉴스를 알듯이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정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남한 내에서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보니까, 자꾸만 우리 쪽의 추측, 기대, 또는 예단, 속단, 이런 것들이 보태어져가지고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북한의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남한에서 잘 몰랐어요. 김정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김정일이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김정남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김정철이고, 막내가 김정은인데, 그런데 막내가 승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첫째 김정남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김정남은 요즘 우리 남한식으로 말하면 혼외자거든요. 혼외자녀. 김정남 엄마하고 김정일의 로맨스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정남의 엄마는 유부녀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 배우였죠. 이분들은 다 이제 일제하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김정일보다 연상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유경이라고 하는 일제하의 사회주의자, 지식 청년, 아주 매력 있는 지식 청년을 아버지로 하고, 김옥주군요. 제가 이제 맨날 또 이름을 까먹어서 손바닥에 적어왔는데, 세상으로 지웠어요. 근데 어쨌든 김옥주, 삼천리의 여기자예요. 아주 잘 나가던 여성 기자인데요. 이분이 또, 이 부모도 보면 또 정식 결혼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정식 결혼을 했죠. 아버지가 옛날 일제시대 때 부잣집 아들들, 동경 유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고향에 부모가 정해놓은 부인이 있는 거죠. 근데 유학도 갔다 온 엘리트 청년이 이 시골에서 살림만 잘 산 부모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성분, 조강지처하고 살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같은 엘리트 여성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낳은 아이들이 이 오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형제도 있고 남자 형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막내가 이 성혜림이라고 하는 여배우였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혜림이 싱가포르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쿠알라룸푸르인지 어디에서 열렸던 제3세계 영화 행사, 영화제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행사를 너무나 잘 치러내서 김정일의 눈에 흠뻑 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김정일이 이제 이 여자한테 확 반해가지고서는 이혼을 시키고 데리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혼 안 시키고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혼시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한설녀와 더불어서 북한의 문학 예술을
건설한 것이나 다름없는 소설가 이기영이라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고 남한에도 나와 있어요. 되게 잘 쓴 소설이에요. 물론 박경리의 토지하고는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박경리에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삶의 토대, 고향, 뭐 근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이 이시영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탈의 상징이죠. 말하자면 박경리의 토지는 지주댁 아가씨가 이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토지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일궈 나가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남쪽 시각이죠. 자, 그런데 이기영의 땅은 수탈에 지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무산농민, 무산대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땅 이야기라서 근본은 많이 다르지만 남북 간에 각기 이 땅을 주제로 한 대하소설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 제목도 딱 그래요. 박경리는 토지예요, 토지. 이기영은 땅이에요, 땅. 자,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뭐하고 하는 일종의 인공화된,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용어화된 재산 개념이 많이 들어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자연의 이름이죠. 이 제목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적 토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토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 그걸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참 박경리 선생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토지를 일부만 읽었어요. 일부를 문학사상에 연재될 때 열심히 읽고 이걸 모아갖고 단행본으로 지식산업사에서 나왔지 싶거든요. 5권인가 6권인가 돼요.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저는 왠지 좀 별로 안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 인물 그 성격을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 일제하에서 그 독립운동 이 만주로 이렇게 올라갔던 길산을 비롯해서 이 토지에서 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 올라갔던 이 최천판한테 뺏겼잖아요. 제치수한테. 이렇게 아니구나. 헷갈렸다. 제치수가 저희 아버지예요. 하여튼 이 토지를 잃어버리고 만주로 올라가서 결국 거기에서 터를 잡고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기는 했지만 뭐라고 할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좌파인가 봐요. 자본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싫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2부 3부 4부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것을 제가 안 읽었더니 나중에 문인들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소지도 안 읽은.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애를 썼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이기영의 땅은 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소설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저희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저희 미감으로는 저희 미학적 관점으로는 토지가 훨씬 잘 쓴 것 같아요. 물론 토지가 쓰여진 시대하고 땅이 쓰여진 시대는 땅이 훨씬 일찍 일제시대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땅. 대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땅이라고 보통 부르죠. 하늘과 땅. 가장 오래된 언어인데 오래된 언어인 땅이라고 하는 것에 주인이 생기고 구획이 생기고 분할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착취가 생겨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저항을 땅이라는 제목에서 저는 좀 느껴요.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라. 여하튼 이기영이에요. 이기영이 시아버지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좀 약간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총장 며느리를 대통령의 아들이 이 약취 유인하여 데리고 살았다. 정도가 될까요? 서울대 총장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북한 내에서는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었던 분인데도 김정일이 이제 데리고 산 거죠. 60년대에. 그때 이미 성혜림은 나이가 좀 김정일보다 나이가 좀 한 몇 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도 하나 낳았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김정남을 낳고 하는데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결혼이죠.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 성혜림과
자기 아들의 존재를 은폐시킬 수밖에 없었고, 김정남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혜림의 어머니와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을 가정교사 겸 집안 궁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집안을 관리하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역할로 이제 둘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던 게, 어머니의 일대기와 그리고 그때 자기 여동생의 이야기 등등을 함께 적었던 게 등나무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전적인 에세이인데요. 그걸 읽어보면서 북한에 대한 많은 편견을 깨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여긴 정말 가슴 아픈 동네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 첫사랑을 그러니까 유부녀하고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기하고 꼭 닮은 아들, 여러분들이 사진 가끔 보셨겠지만 김치금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김일성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김정남은 정말 김정일 판박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닮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정말 사랑했지만 숨겨놓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김정일의 성격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굉장히 지식인이었는데, 김정일은 지식인이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상당히 깊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생김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좀 창백한 지식인과라고나 할까요? 기름 있게 노는 지식인? 그냥 창백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김정일이 이제 배가 볼록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살찐 사람이 아니고 배가 나온 사람이에요. 건강이 안 좋았단 소리죠, 한마디로.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제가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일성도 현지 지도를 무지 많이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현지 지도를 다니다가 보면 침대에 제대로 누워서 자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차 안에 침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기차 안에 해놓고 기차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들었어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거기다가 인생의 초입에 사랑하게 된 여자가 남의 여자였고, 이래저래 되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통치자였으니까 굳이 불쌍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가면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서방 세계에도요, 후계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후계 구도를 그러니까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나, 그 후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몇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 김정은이었고, 가장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외형상으로나 성격상으로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세워져 있는 김일성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되겠지요. 또 하나는 3대 세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서 아들한테서 손자로 자동빵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조 국가에서도 그게 자동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어쨌든 북한도 근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대 국가인데, 근대 국가에서 비록 일당 독재 형식으로 하나의 당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나, 혈통이 승계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서 그중 김일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유리한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으로 승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일성을 후견했었던 그 그룹들이 다음 세대, 신세대들이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 권력을 승계하고 난 다음에 이 서방 세계, 남한을
포함해서 서방 세계가 정말 충격을 받은 사건이 2013년 12월 달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이에요. 아마 외부 세계에 김정은이 파격적인 형식으로 어쩌면 전면에 등장했었던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그전에도 물론 김정은이 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설주하고 결혼하는 바람에도 또 한 번 뜨고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김정은이 저게 김일성 손자구나. 김정일 아들이구나. 저게 독재자구나. 우리 북한에 우리 머리 위에 저기 있는 저 나라의 지금 대빵이 저런 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확 보여준 사건이죠. 근데 이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로 말하면, 혈연으로 말하면 고모부예요. 혈연으로 말하면 고모부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후견인이었지요. 근데 후견인을 사람들이 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탄핵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유승민 의총 소집을 해가지고서는 박수 쳐가지고서는 몰아내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유승민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 장성택은 그 자리에 나왔고. 자기도 잡혀갈 줄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렇게 전격적으로 탄핵을 해가지고서는 딱 끌어내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있다가 공개 총살을 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장성택을 숙청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남한 사회 아닌 이 서방 세계에 준 충격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 북한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성택을 처형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장성택의 처형 이유가 반당 종파분자라는 거거든요. 종파분자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서 가장 나쁜 말입니다. 정말 최악의 나쁜 말인데 이 종파분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숙청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아마 최초로 종파분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밀려나간 게 연안파가 축청되던 58년 정도, 56년에서 58년 사이에 8월 종파 사건, 56년 8월 종파 사건, 이어서 이제 소련파와 연안파가 계속 숙청이 됐죠. 이때 종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산파가 숙청되던 67년, 그때 또 종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일당 독재 체제 내에 자체 종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반역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반당 종파분자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성택이 종파분자 소리를 듣고 숙청이 되어서 사형이 됐어요. 총살형을 당했어요. 남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해금이나 권력투쟁하다가 떨려나갔는가 보다 이런 충격을 줬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은 이미 67년 이후 72년 정도 되면 사회주의 유일 사상 체계의 국가로 딱 잡히고 98년 이후가 되면 김일성 국가로 딱 잡혀서 완전히 일당 독재, 1인 독재, 유일 지도 체계로 완전히 틀이 딱 짜여진 나라거든요. 여기에 반당 종파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북한 인민들이 더 많이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반당 종파 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그런 반당 종파 분자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민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음에서부터 동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없지만 언제라도 반당 종파분자 딱지를 씌워서 숙청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성택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에 이 성혜림 어떻게 됐냐고 청실홍신님께서 물어보셔서요. 성혜림은 나중에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김정일이 정식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혜림은 사실은 숨겨놓은 여자로 막 10년씩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신경쇠약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김정남이
스위스 제네반가 쭈리히인가로 공부를 하러 떠나요. 공부를 하러 떠나고, 그리고 성혜림은 병을 치료한다라는 그 핑계로 모스크바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스위스로 갔지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북한을 떠났어요. 북한을 떠났고, 이 성혜랑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이 김정남하고 같이 스위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은 나이가 좀 더 많죠. 그 이한영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예명으로 남한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김정남하고 김정일하고 같이 그 이제 지어놓은 그 집 그걸 북한에서는 궁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궁전. 그러니까 집이 커서 궁전이라기보다는 그 궁중 다시 말해서 그 김일성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감정은 아마 이 군주처럼 생각을 했던가 봐요. 왕처럼.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사는 데니까 궁전이죠. 궁전. 자, 그래서 이제 궁전에 이 그 감시 경비원들이 이렇게 철통 같은 경호에 둘러싸여서 바깥에 잘 못 나가고 하니까 이한영하고 김정남이 주로 이제 친구가 되어서 놀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학도 같이 갔는데 나이는 좀 더 많죠. 근데 이 이한영이 우리 그 안기부의 공작에 넘어가가지고서는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찾아서 정말 애타게 찾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스위스로 이렇게 왔을 때 안기부에서 접근을 해요. 아들이 남한에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마 이한영이 살해당하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오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종의 제상국 망명백 비슷하게 되어버렸고 성혜림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모스크바로 간 상태에서 북한하고는 인연이 끊어진 걸로.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정의 부모님이 그 일제하의 사회주의적 지식인으로서 그 북한 건설의 뜻을 두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서는 그 청계천 이렇게 책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외국어 사전이란 사전은 몽땅 다 사가지고서는 소달구지에 끌고 북한으로 38선을 넘어갔거든요. 자, 이랬던 대단한 지식인 가족이었고 그 여동생은 그야말로 북한의 위신을 한껏 세운 그 영어도 잘하고 아주 그 지적인 그 미모의 여배우였고, 그리고 언니는 또 소설가, 빼어난 소설가였고. 자, 이랬던 가족들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경랑에 휘말려가지고서는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김정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외국을 떠돌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권력이 뭔지 몰라도 그 권력을 잡은 당사자는 불안하고 가족들은 불행한 것이 권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슬퍼. 자, 어쨌거나 장성택이 날아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이 말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그랬으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남한의 이명박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정확하거나 혹은 남한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과장되거나 또는 뭔가 왜곡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불신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뭔가 잘못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요. 자, 그랬는데 실각했다는 것이 실제로 알려지고 나서는 또 이제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었지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이 장성택이 실각한 것을 대부분 우리 남한 언론들은 곧대고 임시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갖고 굉장히 야트막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정권 교체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안 당하려고 막 그 시발당 같은 것도 만들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막 댓글단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심지어 그 국방부에서도 막 하고 그야말로 이 우리 사회의 오랜 기득권 세력들 구우 세력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구악들 구악들이라고 불러요. 자, 이 구악들 참 좋은 말이죠. 이 구악들은 자 구악이 있으면 신악도 있는데 어쨌든 구악들은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권력을 안 뺏기려고.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저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으면 저 새로운 권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봐야지라든가 또는 새 권력을 꼭두각시처럼 머리에 얹어놓고 밑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한다든가 하는 게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되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있음직한 시나리오죠. 있음직한 시나리오인데 북한은 우리하고 달라요. 쟤네들은 권력에서 세습은 있는데 권력투쟁이나 권력교체라고 하는 거, 정권교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 실각이라고 하는 관점을 단순히 장성택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져서 숙청을 당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장성택 숙청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보면 옛날에 그 갑산파 숙청이라든가 아니면 저 8.15 종파 사건 같은 경우도 권력투쟁을 외형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노선투쟁, 경제정책투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성택이 실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반당 종파분자, 즉 최고 존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지는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유일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의 균열을 내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떨려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거는 명칭이에요. 반당종파. 숙청당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죠. 반당종파 분사라고 하면. 즉 북한 내부에서 일단 반당종파다 이러면 살아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안 되는 자에게 붙여주는 일종의 불가촉 천민이 된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막은 어떠했던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가볍게 살피자면 우선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장성택의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권력투쟁의 결과다라고 하는 남한의 해석은 그건 너무 야트막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성택은 아버지 세대예요. 김정은의 아버지 세대예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실제로 김정은이 2011년도에 김정일이 11년도죠. 11년도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2013년 그때까지 상당히 행보를 잘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처음에는 저 애송이 어린 것이라고 하다가 저게 만만찮구나. 만만찮은 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거를 뒤에서 코치를 한 게 장성택이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어떤 행보를 밟아가야지만 인민의 지지를 얻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유일 사상 체계로 움직이고 김일성 수령이 영도하는 김일성 민족국가라고 헌법에도 박아놓고 그리고 모든 인민들이 마음속에 김일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자다. 좀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라는 것만으로는 권력 유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박근혜도 국민의 한 15% 정도는 무조건 하고 지지하겠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던 한 35% 내에서도 사실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균열이 일어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균열선이 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절대주의자 할아버지가 모는 택시를 타게 되면, 박정희는 엄청 칭찬하고, 근데 정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꼭 붙이면 대부분 입이 꼭 다물리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김정은 본인도 무언가 업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여주었던 몇 가지 굉장히 유연한 대외 정책들이라든가, 젊은 것이 보기보다 권력 장악을 잘하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장성택이
수렴 청정을 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이 대리로 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의 권력 교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 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일이 아버지가 이 백두산 기슭에서 끌어모은 고아들, 끌어모은 이 고아들이 자라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 세력들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연령장으로 보면 김일성과 김정은 중간쯤에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김정일의 후견 그룹이었듯이 김정은의 후견 그룹은 말하자면 이 장성택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장성택의 숙청은 다른 말로 하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세대 교체. 이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면 재미없으니까요. 세대 교체였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얘기로 좀 실실 넘어가는 걸로. 오늘은 제가 노골적으로 옆으로 안 새네요. 네, 오늘은 참 옆으로 세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혜림 이야기가 약간 샜다고나 할까요? 뭐 어쨌거나 간에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 뭐 중국하고의 뭐 관계 지나치게 중국하고 이렇게 유착한 것에 말이 잘못됐다. 장성택이 중국통이어서 중국이 기분 나빠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외부로 흘러나오고 하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김정은이 이 대외 개방 정책을 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집권하면서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미사일 발사도 하고, 또 말하자면 무력을 강화하는, 이 김정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용어가 정확해야 돼서 제가 맨날 이제 절절 매는데,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고 불러요.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 그럼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거는 옛날에 뭐 이렇게 중공업을 위주로 하고 경공업을 병진한다 하는 말하고 이렇게 이제 비슷한데, 경제를 앞세우겠다라는 얘기고, 군비 증강을 핵을 통해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군비를 아끼겠다라는 얘기로 남한에서는 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201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핵실험하죠.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빵빵 쏘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 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남한 일각에서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미 수교가 가까웠다. 왜냐? 수교하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북한이 미사일도 빵빵 쏘고 또 뭐 이렇게 핵탄두 개발한다라고 설치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위협하고 한편으로는 뒷구멍에서는 분명히 물밑교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 안에 이 대북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남한 정부 내에서도 적어도 이제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남한이 일종의 주도권을 잡고 북한과 미국 관계를 이끌고 나아갈 만한 그런 정치력과 외교력이 있는 강요가 없거든요. 물론 대통령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그건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요. 자, 이래서 과연 일각의 기대와 예측처럼, 자, 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도 쏘고 또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 개발에 김정은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미국하고 어떻게든 풀려고 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쿠바랑 베트남하고는 진작 수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서기장 초청해가지고 간담도 하고, 쿠바하고는 손잡았잖아요. 와, 이건 끝내주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전 세계가 아주 본격적으로 냉전의 경량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게, 물론 6.25 전쟁 때 이미 냉전이었어요. 이미 냉전이었지만 61년도인가요? 쿠바 사태. 쿠바가 체게바라와 카스트로가 드디어 이제 쿠바의 공산혁명을 성공을 하고 집권을 하고 나서 쿠바 봉쇄를 했죠.
막 이 러시아에서는 막 소련 핵잠수함 파견한다고 난리굿을 지기고 생난리를 지기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시원하게 냉각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이 동서양대 진영이 굉장히 오랫동안 60년대 후반 정도나 가야지 다시 데탕트 무드가 이렇게 일고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냉전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쿠바가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미수교국이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쿠바는 솔직히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반도 딱 코앞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교를 맺었을 때 미국이 이득을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자,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가 정말로 제가 아직 우리가 그 정전 협정 단계이지, 그러니까 휴전 상태이지, 종전 협정을 맺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 협정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태우 때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애써 닦았으나, 자, 그 뒤에 보면 지지부진 하면서 정말 기어오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그래도 뭔가 이 군사 분계선의 노란선을 밟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렸죠. 지금 도로 이렇게 철조망이 둘둘 막힌 상태가 되었어요. 물론 그놈의 철조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북한 병사가 밤중에 넘어와서 새벽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놓고 똑똑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철조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심리적으로 철조망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자, 이런 그 말하자면 이론상으로는 준전시죠. 준전시 상태. 이론상으로는. 자, 이 준전시 상태의 155마일 휴전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합당하냐? 아니면 이거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합당하냐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결론 안 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미국의 매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무기 팔아먹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선가는 전쟁이 꼭 좀 일어나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쟁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과 수교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 오바마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중국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유리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 대립관계, 경제적으로는 서로 그 교류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대립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군사적 대립도 안 하는 게 유리하냐. 어느 쪽이 중국의 경제를 미국이 조금 더 틀어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비록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화폐가 되었다라고는 하나, 결국 세계 기축 통화는 그 달러잖아요. 사실 지금 그 EU가 그리스 디폴트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당하고 있는 이면에 물론 그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리스에 대한 태도가 되게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EU 단일 통화에 대한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문제도 있다라는 식의 말도 나오고 있는 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 쿠바와는 달리 북한하고 과연 수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북미가 수교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남한이 세우고 밀어붙여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한에서 북한과 미국은 반드시 수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교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언젠가는 급변 사태가 있을 테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는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공산국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즉 김정은의 실각이 곧 북한의 붕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반면에 북한이 또다시 권한의 행군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에 관해서는 이제는 예측을 고만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장성택은 이런 이 무력 시위, 핵무력 시위라든가 이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속했습니다. 비록 이제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이긴 하지만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파에 속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 장성택이 실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심기를 거스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장성택 실각 사유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반당 종파분자라고 말을 했는데, 종파분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체 권력을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장성택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반당 행위가 뭐냐? 아, 비리예요, 비리. 부패 비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북한에 보면 고위 그 간부급들은 정말 남한의 부자들보다 훨씬 호화롭게 잘 산다. 아, 그 호화롭다는 기술은 잘 모르겠긴 하겠어요. 그래봤자 북한의 부자들은 아파트 방 3개짜리도 살 없거든요. 벽에다가 금으로 벽지를 발라봤자 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 당간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마당이라든가 또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우디에 그 노동자들 파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플랜트 같은 거 만들고 했듯이 지금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해외로 인력 송출해갖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70년대, 80년대부터도 그 해외 송출 노동자는 있었어요. 어떤 노동자들이냐? 소련 사람도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베리아 가서 나무 베기 이런 거. 그런 거를 북한에서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독일에 광부 파견하고 간호사 파견해가지고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거죠. 아, 이렇게 놓고 보면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어서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외국의 노동자를 내보낼 때도 그렇게 험한 일을 하게 만들어야만, 남한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된 이유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이 분단이잖아요. 분단. 우리가 합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내수를 통해서도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리고 또 합쳐보면 일단 남한은 식량이 풍부하고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해놓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서는 바깥을 바라봐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비리가 이 장성택의 숙청 사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 장성택은 김일성 때만 하더라도 내각에 막강한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 내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의 지지 세력,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 비빌 언덕, 이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성택이 비리 혐의를 지고서 숙청을 당했다. 자, 요거 좀 재밌죠. 이 김정은이 부패와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밌는 거는요. 맞아, 뭔가 새로 들어서는 정권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이 권력이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두들겨 패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라이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진짜 끝내주고. 중국은 부패의 단위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건 격가지인데, 미술시장을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화가를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해가 값을 무한정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션에 그림을 사고 팔겠다고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3,000명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3천만 명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미술시장이 안 커질 수가 있을까? 좀 슬픈 것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소설을 냈는데 3천만 부가 팔리진 않아요. 즉 미술품이라고 하는 건 돈이 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예술 가운데서 가장 빨리 돈 되는 것이 미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튼 이제 내각 공무원 당 관료 또는 군간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패를 척결하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관료들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제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에 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여하튼 이 김정은의 이 그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에 대해서 장성택이 조금 반대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위험한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밑 협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그 사드라고 아시죠? 사드. 이 사드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이것도 길어지는데, 좀 길어지는데, 유승민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유승민이 사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부의 이쪽에 트로이의 목마 노릇을 해주면 고맙긴 한데,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역시 너도 새누리야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사드 문제는 우리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저격하기 위한 체제이며, 자,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 같으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드의 핵심은 이 격추하기 위한 시설 더하기 레이더망입니다. 레이더망. 근데 이 레이더망을 우리 남한점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국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감시예요. 자, 이 남한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데 그것도 남한 돈으로 하라는데 유승민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방방 떴거든요. 박근혜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드를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근데 방방 뜨니까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히겠어요. 그 빨간색 하자는데 안 됩니다. 파란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드 문제가 박근혜의 심기를 더 많이 건드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